자, 금성출판사 4단원의 소단원 1 말의 성찰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이거예요. 담화관습. 그러니까 담화관습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고 그 담화관습을 성찰해보자. 이게 이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담화관습이라는 게 대략 나와 있는데 요런 게 담화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서, 물론 여러분은 손님을 초대하고 음식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뭐 집안에서 이렇게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말하냐는 거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말하기 관습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음식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하루 종일 걸렸어요. 얼마든지 있으니 가져다 드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일단 가져다 드세요라는 것도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도 않고, 네, 그죠? 다 드시면 이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게 이제 손님에 대한 대접이죠. 어쨌든 이 말하기 내용이 담화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담화 관습이 뭐냐면, 담화 관습이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습득하여 가지게 되는 공동의 관행.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예요, 사실. 뭐 관습을 관행으로 해석을 해놨지만 관행이나 관습이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차라리 관습이 더 많이 들어본 말이지, 그지? 예, 관습.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들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담화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담화 관습의 범위, 제가 중요한 것을 쳐놨는데, 상황에 따라 말하기 방식이 달라지고요, 그죠? 세대, 계층, 직업, 성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세대나 계층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따른 담화 관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화 관습에 따라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지나치게 담화 관습에 기대면 식상한 느낌이 들고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담화 관습을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성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사실 이 친구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만났고 다시 이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그런 기약이 많이 없는 거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하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말 그 친구를 만나서 언제 밥을 먹느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너랑 밥을 먹을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네, 불편하지 않고 뭐 그런 관계다,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게 담화 관습이죠. 보통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영혼 없이 하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담화 관습을 성찰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보죠. 사랑 대 러브라는 글인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거잖아요. 사랑이나 러브나,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말이고 러브는 이제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대 러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의 담화 관습과 영어권의 담화 관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사랑 대 러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목을 통해서.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한국의 옛 이야기를 분류해보면 다른 주제에 비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옛날 얘기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설화 이런 거에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뭐 망부석 설화, 남편 기다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옛날 고전 소설에도 보면 뭐 이생규장전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소설, 그 고전 소설을 보면. 그래서 조금 이게 아주 맞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뭐 아무튼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빈약해 보인다. 이는 유교와 불교의 전통이 중용과 절제, 은근과 끈기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적인 사랑관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이거는 사실 맞긴 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이다. 이게요. 지금 이거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담화 관습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을 금기시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걸 굉장히 금기시했어요. 뭐 잘하는 걸 잘한다고 말하거나 못하는 걸 못한다고 말하거나, 그러니까 뭔가를 직설적으로 무언가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을 조금 금기시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교와 불교의 전통에 영향이 있는 건 확실히 맞죠. 좀 더 우회적이고 이렇게 돌려 말하는 그런 형태의 표현법이 좀 발달을 했죠.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I love you는 영어권에서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일상어이다. 그래요? 저는 영어권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이제 미드로 미국을 배우는데 미드를 많이 보는데 뭐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봐요. 근데 미드에 보면 그렇진 않던데. 뭐 모르겠네요. 일상은 어떤지. 아무튼 뭐 그렇대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저를 사랑하세요? 네, 저는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철의 송미인곡에 나오는, 자, 이제 예시가 사용되었죠. 예시. 정철의 송미인곡에 나오는 반기시는 낯빛이 전과 어찌 다르실까라는 구절처럼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사랑은 오직 낯빛으로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얼굴빛이에요. 낯빛은. 그러니까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빛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물론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건 좀 옛날 글입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뭐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 물론 또 뭐 그걸 말해야 하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말을 안 하면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건 너무 예시도 너무 옛날 예시 든 거 아니야, 이거? 송미인곡이라니. 조선시대의 예시를.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전통을 말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얼굴빛을 통해 사랑을 표현한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어디야? 한국인들은 사랑을 은근한 눈빛이나 흐뭇한 표정으로만 표현할 뿐이지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는 느끼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어이구 요즘 한국인들의 현대적 사랑법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저한테 하는 제가 하는 얘기 들었나 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등장하는 월선이와 용이의 사랑처럼 은근하고도 지속적인 사랑에 깊이 감동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사랑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은근하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한국인들의 사랑 표현법이다. 자, 그래서 밑에 예시를 제시를 했어요. 그 토지에 나오는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 용은 다 죽어가는 월선을 내려다보았고, 이제 월선이 죽어가고 있다는 비극적인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월선은 그 모습을 눈이 부신 듯 올려보았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월선은 죽어가며 용을 기다렸다는 거죠. 산판일 끝내고 왔다. 산판일 왼쪽에 나와 있는데 산에서 나무를 베거나 찍어내는 일, 이게 이제 뭐냐면 인부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인부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 주인이 있겠죠. 그 산 주인이 산에 있는 나무를 이제 베가지고 뭐 나무를 팔든 산을 팔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베야 되는데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부를 고용해가지고 나무를 베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돈을 벌고 왔단 얘기예요. 용인은 속삭이듯 말했다. 야,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자, 이거는 이제 이 용이가 월선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남편이 하는 말, 부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고요. 얼굴 가까이 얼굴을 묻는다. 그리고 떤다. 이거 줄서 보세요.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어댄다. 사실 이게 한편의 극이라고 또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의 부인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 지금 자 이거 그림도 보세요. 젊어요. 그죠?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에 지금 이 여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지금 보면 한 40대도 안 돼 보이는데 뭐 한 40대 정도라고 쳐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붙들고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어댄다. 얼마 후 그 경련은 멎었다. 자, 제가 써놨는데 용이 떨고 있음. 극도의 슬픔과 회한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걸 표현해야지 내가 지금 이 여인에게 내 슬픔을 표현해야지 그러면서 일부러 몸을 떨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떨림을 통해서. 임자, 야, 가만히. 이불자락을 걷고 여자를 안아 무릎 위에 올린다. 쪽에서 가느다란 은비녀가 방바닥에 떨어진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비녀가 있죠. 비녀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비녀를 이렇게 꽂아놓는데 그게 풀린다는 건 머리카락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녀의 무게를 머리카락이 지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월선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내 몸이 찹제? 차갑지? 아니요. 네 여한이 없제? 야,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 나도 여한이 없다. 서로 사랑했기에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했고 그런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지만 사실 여한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두고 가야 하는데 여한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한이 없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머리를 쓸어주고 주먹만큼 작아진 얼굴에서 턱을 쓸어주고 조용히 자리에 눕힙니다. 자,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들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극진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사실 이게 느껴지시죠? 이게 뭐 요즘 애들 글을 못 읽는다, 뭐라 그럴까요? 문맥적으로 파악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 둘의 사랑을 못 느끼실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 보시죠. 평생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던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사내는 끝내 사랑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여인은 아무런 미련이나 원망 없이 죽는다. 진심으로 절절하게 사랑했기에 여한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화 관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서양인들이 한국인들의 사랑관을 더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게 두 번째 이제 특성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예요. 그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역설이에요. 역설.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이치에 안 맞는 듯하나 실은 그 속에 절실한 뜻을 담고 있는 수사법을 일컫는다. 일컫는다는 이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독자들은 발화된 말로 표현된 표면적 의미가 아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어 뜻을 설명하는 건 단어 뜻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면 써두셔야 돼요. 수사법도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수사법은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법. 그러니까 뭐 직유, 은유 뭐 이런 거 배우셨죠? 네, 그런 것처럼 원래 정확히 말하면 글을 꾸미는 방법인데 표현법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일컫는다 요거 뜻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쓰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쓰잖아요. 중요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건 모를 수도 있지, 이러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일컫는다 이런 건 안 써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은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조금 이제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쓰라고 이제 말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모르면 써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발화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말로 표현된 표면적 의미가 아닌 그 언어가 뜻하는 다른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 이것도 좀 아까
첫 번째 다마간습이랑 비슷한데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얘도 원래 그 직설적으로 표현된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다른 의미, 이면적 의미, 숨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시와 그림, 글씨 등의 천부적 재능을 발휘했던 19세기 조선의 문인 화가 추사 김정희는 헌종 6년에 제주도로 유배간 뒤 병약한 부인 예안이 씨가 걱정되어 편지를 40여 통 주고받는다. 제가 지금 줄쳐놓은 걸 보면 추사 김정희라는 사람, 유배라는 상황, 병약한 부인 예안이 씨라는 대상,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이 씨 부인은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귀환 간 지 2년 후인 1842년 11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별세 이튿날인, 별세는 돌아가신 거죠. 별세 이튿날인 14일과 18일 연달아 부인 앞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편이 뭐 이렇게 빠르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일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18일까지도 근데 18일에도 편지를 보냈네요. 15일에 2달 뒤인 이듬해 1월 15일.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2달 뒤에 그 소식을 받는다는 건 너무 심하다. 그죠? 저 이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안 읽었었는데 아까 볼 때는 2달은 너무 심하네요. 부인이 죽은 지 2달 뒤에 알게 되다니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14일과 18일에 그 죽은 줄 모르고 편지를 보낸 거죠. 부고 뜻 알아두세요. 부고는 죽음을 알리는 거. 부고는 2달 뒤인 이듬해 1월 15일에야 제주 땅에 도착했다. 아이고. 추사 김정희는 뒤늦게 부인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듣고 애통해하며 도망시 이게 이제 나와 있어요.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입니다.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시를 썼다는 겁니다. 이 시에 담긴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한국인의 사랑관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인용, 역시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쓴 거죠. 한시, 이게 한시예요. 한시로 쓴 건데 이걸 해석했나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아 있는 건 요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후대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여러분은 요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찌하면 월화노인 시켜. 월화노인, 굉장히 자주 나오는 노인이신데 남녀의 인연을 관장하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월화노인이 붉은 실로 이어주면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 동양에서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설화 내용입니다. 붉은 실. 붉은 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텔 델루나라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중국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일본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아무튼 그 월화노인이 그 연을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월화노인 시켜 저승에 호소하여 내세에는, 다음 세상에는, 요런 거는 여러분 다음 세상, 전생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적 사상. 내세에는 그대와 나 자리 바꾸어 태어날까. 자리 바꾸어 태어난다는 건 내가 당신의 처지가 되고 당신은 내 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세에는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죽고 당신이 남는 거죠. 이 세상에 남는 뭐 이런 처지가 뒤바뀌어 태어날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뒤를 보면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나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산다면,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대와 나 자리 바꿔 태어날까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나 죽고 그대는 천리 밖에 산다면, 그러니까 그대와 내가 자리를 바꿔 태어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마음 이 슬픔을 그대가 알 터인데, 지금 나의 슬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픈지를 그대한테 표현하지 못했잖아요. 왜? 귀양 와 있으니까. 이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 옆에서 손잡아주고, 당신이 죽는 게 난 너무 가슴이 아프다. 당신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주고 이 여인이 죽었단 말이죠. 그게 가슴이 터지게 아픈 거야.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이 남으면 당신도 얼마나 가슴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아팠어를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 너무 지금 가슴이 아파. 근데 이 마음을 당신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내 가슴 아픔, 그만큼 당신을 사랑했음을 당신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역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은 이걸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왜 역설이라고 표현한 거냐면, 자, 아니 이 사람이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의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서 당신은 남고 내가 먼저 죽을래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남고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다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내가 슬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 글쓴이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는 저승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신선인 월화노인에게, 이것도 저승에서 이건 아닌데, 아무튼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신선인 월화노인에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날 때는 서로 바꿔 태어나게 부탁해서 상대방을 제주도처럼 천리만큼 먼 곳에 두고 먼저 죽어 사랑하는 힘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알게 하고 싶다는 애절함이 담겨있다. 문장이 좀 긴데요. 문장이 길 때는 끊어서 읽으세요. 내가 먼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당신에게 알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알게 하고 싶다는 애절함이 담겨 있어요. 대충 보이시죠? 이는 글자 그대로 자신이 겪은 아픔을 복수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누가 복수로 해석을 해? 그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게 복수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에? 왜냐면 글자를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너도 한번 아파봐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한국인의 글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역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역설적인 의미로, 이면적 의미를 파악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죽은 부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눈물 젖은 사랑시이다. 이게 뭐예요? 바로 이면적 의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 지금. 그걸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당신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근데 표현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옛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좀채 겉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자식을 잃어도 아내를 잃어도 그 슬픔을 애써 사귀며 마음속으로만 오는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사 김정희는 가슴속 애끓는 슬픔을 도저히 억누를 길이 없어 자신이 아내보다 먼저 죽는 복수라도 꿈꿔보는 것이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상대에게 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는 역설적 표현 방식을 접할 때 독자들은 우선 통념이 전복되면서, 여러분 통념이라는 거 단어 뜻 알아두셔야 돼요. 통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꼭 아셔야 돼요. 통념이 전복, 뒤집히면서 나타나는 신선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하겠어 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닌데 마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통념이 여기서 뒤집힌다는 거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어. 곰곰이 생각하면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이면적 말하기, 역설적 표현. 그죠?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 담화 관습의 장점인 거예요. 아시겠니? 자, 마지막에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국인들의 사랑 표현은 직설적이거나 표면으로 드러난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역설적이다. 자, 이게 한국인의 담화 관습이에요. 간접적, 역설적. 항아리에서 발효되는 된장이나 김치처럼 곰삭은 뜻 나와 있습니다. 곰삭은 뭐랄까 발효된, 푹 삭다, 그러니까 발효됐다, 이런 의미예요.
내적 깊이가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좀처럼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에 담화관습이라는 게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화관습은 결국 문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담화관습을 이해해야만 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했는데요. 담화관습은 일단 요겁니다. 언어 사용에 대한 관습이고요. 요거는 제가 써놨는데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반말을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존댓말을 쓴다, 어떤 상황에서는 반말을 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담화관습이에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격식체를 쓰고 어떤 상황에서는 비격식체를 쓴다, 이런 것도 우회적으로 말한다, 직설적으로 말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담화관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세대, 직업, 계층, 성별 등에 따라 담화관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화관습에 대한 성찰, 이것도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담화관습에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진정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성찰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대 러브 글의 내용, 자 일단 우리나라의 담화관습과 영어권의 담화관습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고 영어권에서는 I love you라는 말을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런 게 이제 담화관습의 차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한국의 담화관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을 통한 직접적 애정 표현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토지를 지금 예시로 들었어요. 토지를 인용해서 그 용과 월선의 그 장면을 제시했죠. 그래서 은근하고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한국인의 담화관습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를 인용했어요. 그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를 인용해서 그 내용을 통해 역설적인 표현, 근데 이 역설이라는 게 사실 상황적인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의 역설은 아니고 상황적인 역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속으로는 사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걸 마치 내 아픔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글자 그대로 봤을 때는 약간 복수를 하겠다? 너도 느껴봐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지만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제대로 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의 담화관습인 역설적 표현을 이해해야만 이 말 속에 당신에 대한 진정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화관습을 이해해야 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념이 전복되면서 신선함을 주고 깊게 생각하게 되어 더 큰 감동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 글의 특징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지금 그 사랑대 러브 설명문이고 성격은 예증적이다. 이건 뭐냐면 예시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시를 제시해서 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거를 제시하는 걸 우리가 예증적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담화관습과 영어권의 담화관습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담화관습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며 역설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었죠. 토지와 추사 김정희의 도망시, 그리고 그 예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예증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묘사적이다. 이거는 이제 뭘 묘사하고 있냐면 그 토지 부분에서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이 글이 묘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부분이 상황 묘사가 돼 있는데 그거는 토지에서 묘사를 한 거지 이 글이 묘사를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묘사된 글을 인용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묘사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이유는 이게 잡서에 나와 있어요. 네, 잡서에 나와 있고 여러분 그 교사용 교과서 이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과서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써놨는데 요거는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묘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 상황 묘사, 용과 월선이의 그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과연 묘사적이라고 말해도 되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수에 나와 있으니까 학교 필기를
확인해 보시고요. 학교 필기에서 이런 내용이 없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제는 간접적이고 역설적인 한국인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특징을 보면 이건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 예시가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인용, 도망시도 인용, 그 다음에 토지도 인용이죠. 그 다음에 비교는 뭐냐면 사랑과 러브를 비교했죠. 우리나라의 담화관습과 영어권의 담화관습을 비교해서 우리나라 담화관습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활동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학습활동에 있는 작품 내용인데요. 이게 좀 유명한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박상길이라는 푸주간 주인에게 김선기와 박태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다. 먼저 김선기가 말했다. 예, 상길아, 고기 한 근 썰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 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막혀 있었다. 나 너무 현대 말투였는데, 뭐 아무튼. 그러나 박태환은 상대가 천민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고기 썰고 이런 거 백정이라고 하죠. 백정은 그 사회에서도 가장 천민이었죠. 상대가 천민이지만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기에 높여서 말했다.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쓱싹 썰어 주었다. 자, 헤라체를 썼죠. 아주 낮춤, 하계체, 보통 낮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름까지 불렀고, 이건 박서방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점잖게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먼저 고기를 받아든 김성기가 보니까 자기 것이 박태환의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지라 화가 나 물었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찌 내 것은 이리 적으냐?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볼멘 소리로 쏘아붙였다.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다른 것이고 이 어린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기 때문이죠. 자, 요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에게 헤라체를 썼고 저분은 나에게 하계체를 썼으니 너의 말은 기분이 나빠서 고기를 조금 줬다 이 새끼야.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요게 또 우리나라의 담화관습 돌려 말하기예요. 아시겠죠? 돌려서 말한다. 나로 갑니다.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신 것처럼 세상사에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할 말은 하되 있는 그대로의 하고픈 말을 다 토해낼 수는 없다. 공동체 사회에서 이웃과의 화합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또 이제 관계지향주의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를 부정하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나쁘다 틀렸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되도록 삼가야 한다. 그래서 속마음은 감춘 채 애써 밝은 낯빛으로 대하고 속내를 드러내기보다 넌지시 우회하는 화법을 쓰게 된다. 직설적이 아닌 우회적이고 부드러운 화법을 완곡어법이라 이름한다. 그래서 완곡어법을 쓴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 정도면 이게 과연 완곡어법인가 약간 의심이 될 정도로 상대방이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죠. 예, 이 정도면 거의 드러낸 겁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돌려서 말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상대가 양반이기 때문이죠. 예, 상대가 양반이니까 아주 이제 직설적으로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돌려서 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역시 뭘 할 수 있다? 한국인의 담화 관습, 우리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다르게 썰어준 까 뭐 이건 아시겠죠? 네. 이것도 뭐 이제 돌려 말하기다 이런 얘기고요. 완곡어법. 그 다음에 한국인의 담화 관습을 탐구해 보자. 그래서 이제 역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담화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있어요. 우리말의 담화 관습 성찰하기. 뭐 별거 없죠. 신분이 높다고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헤라체를 쓰는 김선기에게 불만을 가졌으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그런 담화 관습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적용마당. 이거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던 건데 언제 밥 한번 먹자. 요게 이제 나왔어요.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 친구나 지인을 만나 가장 자주 하는 인사가 이 말일 것이다. 비슷한 말로 언제 같이 운동 한번 하잖아. 언제 등산 한번 가자 등이 있으나 활용 빈도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언제 밥 한번 먹자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왜요? 뭐 운동이나 등산은 이제 그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끼리 만났을 때 쓰겠지만 뭐 등산을 안 가는 사람도 많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밥을 안 먹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죠? 네, 밥 한번 먹자. 누구나 밥을 먹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운동이나 등산을 매일 하지 않으면 나와 있네.
서로 매일 한다고 해도 하루 3번씩 하진 않는다. 그렇죠. 밥 먹자는 제안을 이토록 자주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을 유지할 만큼 중요해서만은 아니다. 밥 먹는 일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다. 식구란 밥 먹는 입이라는 뜻이다. 자, 인용이 쓰였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정록 시인이 식구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인용. 그릇기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면 개고기 삶아 그릇에 담아놓고 한껏 뜯어먹는 행복한 식구들이 있다. 여기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요거 입구는 아시죠? 네, 입구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입구가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게 여기 개견자예요. 개견자. 그래서 개를 입이 뜯어먹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제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진 한자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설 중에 하나를 제시한 겁니다. 그 다음 그중 큰 입 둘이 사라지자 울곡이다. 자,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건데 여기 밑에 있는 입구자 2개 빠지면 지금 요 글자인데 요게 울곡자예요. 예, 울곡이다. 그러니까 왜요? 부모가 사라진 거야. 밑에 있는 입 2개가 사라지니까 슬퍼한다는 거죠. 부모의 죽음, 돌아가심을 슬퍼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곡을 한다. 뭐 이런 글자가 됐다는 거죠. 1년이다. 개고기 뜯어먹는 입들의 탐욕에 대한 얘기다. 그런데 시인은 사면에서 이 글자의 뜻을 이렇게 바꾼다. 기란 글자엔 개 한 마리 가운데에 두고 방싯방싯 웃는 행복한 가족이 있다. 뭐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개가 짖는 거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지금 사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싯방싯 웃는 행복한 가족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런 해석들을 지금 시에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일터로 나간 어른 대신 남은 아이들 지키느라 컹컹 짖는 개가 있다. 집은 제가 지킬게요. 저도 밥그릇 받는 식구잖아요. 이번엔 개를 포함해서 한 식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같이 밥 먹자는 말은 식구처럼 친밀해지자는 따스한 제안이기도 하다. 자, 요거는 이제 글쓴이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지금 이정록이라는 사람의 식구라는 시를 인용해서 그 사면의 내용을 통해 밥 먹자는 것이 식구가 되는 것이다. 친밀해지자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친밀해지자는 따스한 제안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문제는 이게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데 있다. 한 대기업 사보에서 사보는 여러분 그 학교에 보면 학교 문집이나 뭐 잡지? 요새는 잘 안 만드는데 그런 게 있죠. 그 뭐 학생들의 문학 작품을 싣거나 뭐 학교 소식을 싣거나 교지라고 하죠. 교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사보도 이제 그런 겁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회사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대기업 사보에서 자사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조사 대상의 70%가 가장 자주 하는 거짓말로 이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밥을 같이 먹을 생각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화 마음의 소리에서, 자, 이것도 인용입니다. 작가 조석은 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이 장면의 속뜻을 이렇게 풉니다. 우리가 언제 목성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랑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우리가 목성에 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 것이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일일 것이다. 뭐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의 소리에 나온다는 거죠.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먼저 말을 건넨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건넸고요. 응, 이거 왼손이야. 그러자고 손을 들어 응답한 사람. 근데 왼손이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진심도 담겨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 심지어 말하는 사람의 진심, 의도도 담겨있지 않은 소리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그 말을 나누는 진심마저 부정할 수 있을까? 저 말을 나눌 때 우리는 정말로 밥 한번 먹자고 제안하는 것 아닌가? 다만 언제를 특별히 지칭하지 않았을 뿐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은요, 정말로 밥 한 번 먹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좀 설이에요. 설의적 표현이고, 그래서 정말로 밥 한 번 먹자는 뜻이다. 라고 글쓴이는, 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글쓴이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만 언제를 지칭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제 먹나? 답은 이렇다. 언젠가는 먹자. 단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뭐 이제 안 되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언젠가 한번 먹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을 강조해서 읽으면 이 말은 너랑은 안 먹어 라는 뜻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너랑은 안 먹고 지금 안 먹어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언젠가를 강조해서 읽는다면 너랑 밥 먹을 때까지 우리의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뜻이 된다. 이거 아까 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언제 한번 밥 먹자. 이거는 나는 너랑 밥을 같이 먹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너랑 같이 밥을 먹을 정도로 너를 친밀하게 생각해. 이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랑 밥 먹을 때까지 우리 관계는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거야. 이것은 실행을 잡고 연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이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에 내기를 걸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을 강조해서 읽을래? 언젠가를 강조해서 읽을래? 이런 얘기죠. 네가 한번 판단해보렴. 뭐 이런 말인데, 사실 판단을 유보하고 독자의 몫으로 돌렸지만 글쓴이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글쓴이는 언젠가를 강조해서 읽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하는데,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저는 한 번을 먼저 말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자꾸 한 번이 먼저 나오네. 언제 밥 한 번 먹자. 저는 언제 한번 밥 먹자. 뭐 이렇게 말하나 본데. 아무튼 언제 밥 한 번 먹자는 식구처럼 친밀해지지 않은 따스한 제안이다. 이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이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 말을 나누는 진심을 부정할 수 있을까? 아니, 없어 라는 게 글쓴이의 생각.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언젠가는 먹자, 지금은 아니고 이런 뜻인데, 지금을 강조해서 읽게 되면 너와는 밥을 먹지 않겠다의 의미이지만, 언젠가를 강조해서 읽는다면 우리의 관계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독자에게 판단을 유보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포함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위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 글의 성격, 갈래는 수필입니다. 수필이고요. 성격은 서술적이다. 뭐 서술하고 있으니까. 개성적이다. 이건 뭐냐면 좀 개성적인 해석.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좀 개성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시적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주제는 언제 밥 한번 먹자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 담화관습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담화관습이거든요.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하는 것이 담화관습이에요. 그 담화관습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참신한 해석,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성적인 해석이라 그랬죠. 참신한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 예시가 사용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지금 내용을 다 정리를 했어요. 물론 본문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이 부분은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외우시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앉혀놓고 1대1로 물어볼 거니까 외워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좀 외우고, 내가 이걸 확실히 외우고 시험을 보겠다, 내신을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좀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끝.